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가을볕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적적함도 이 시간만큼은 고요한 여유로 바뀌곤 했지요. 간 내린 커피 향이 집안을 은은하게 채우고 텔레비전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일일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주인공의 기구한 사연에 혀를 끌끌 차며 소파에 편안히 몸을 기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집안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광고 전화려니 싶어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던 찰나 귀에 익으면서도 너무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승미예요. 전 며느리 구승미였습니다. 아들 성필이와 이혼하고 꼬박 3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일까? 왜 이제 와서?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승미의 다음 말은 제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목소리는 다급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몹시 소란스러운지 바람 소리와 정체 모를 소음이 섞여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니 해? 왜 그렇게 숨이 차?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 그냥 제 말만 믿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요. 아니, 그게 무슨. 제가 무어라 되묻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귓가를 맴돌았지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3년 만에 걸려온 전화,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경고. 문을 열지 마라.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어요. 예의 바른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들이닥친 것처럼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지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승미의 전화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다급했던 목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누구일까? 대체 누구이기에 승미가 그런 경고를 한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와중에도 불길한 예감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을 향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제발 아니어야 한다. 제발.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인 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었지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 문 밖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대답이 없어?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제 하나뿐인 아들, 오성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감보다는 더 큰 공포와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내 아들이 오는데 왜 전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들은 왜 이토록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성필이는 이혼 서류를 내던지며 길길이 날뛰었지요. 모든 게 승미 탓이라고, 저런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여자와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쟤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뭘 하는지 알아? 온갖 명품에 피부 관리에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하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만 했다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엄마는 모를 거야.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는 아들 앞에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싹싹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들의 말에 그려진 악녀의 모습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느 부모가 아들 편을 들지 않겠어요. 저는 승미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고 두 사람의 이혼에 그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한 결정이라며 아들을 다독였지요. 하지만 지금 차가운 문을 사이에 두고 서 있으니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양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기억해뒀다가 조용히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주던 아이. 성필이와 다툴 때면 언제나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제게 와서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필 씨한테는 잘해주세요. 라던 아이. 그런 아이가 정말 아들의 말처럼 사치와 허영에 물든 여자였을까요? 그때는 아들의 눈물과 분노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엄마, 나 성필이야. 문 안 열어. 나 급한 일 있단 말이야. 아들의 고함이 제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소 용돈이 필요할 때 애교를 부리며 찾아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빼앗으러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승미의 경고가 다시금 뇌리를 스쳤습니다. 절대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뒷걸음질쳐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인 척, 못 들은 사람인 척 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이 늙은이가 집에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누군지 몰라. 네 아들이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늙은이.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절망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험한 말을 내뱉다니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던 성필이는 욕설을 몇 마디 더 퍼붓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아파트 복도는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3년 만에 걸려온 전 며느리의 의문스러운 전화, 그리고 아들의 낯선 모습.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승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 아들이 왜 저렇게 괴물처럼 변해버린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내 아들이라고 저장된 성필이었습니다. 엄마, 장난해? 당장 5천만 원만 보내.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빨리. 문자에는 그 어떤 설명도 부탁의 어조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압적인 명령과 협박뿐이었지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그래서였구나. 승미의 경고도 아들의 행패도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또 돈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였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감싸던 평화와 안온함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아들에 대한 깊은 환멸이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제 인생을 갉아먹으려는 아들로부터 제 모든 것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성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제 손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당장 5천만 원만 보내.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뻔뻔함과 이기심이 제 남은 생 전체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미에게 아들이란 존재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르고 공허한 웃음이었지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쿠션을 집어들어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도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은 이미 어스름한 저녁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속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엉켜들었습니다. 승민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성필이는 어쩌다 저 지경이 된 걸까? 그리고 저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또 무엇일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 어떤 것 하나 제 스스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기록을 더듬어 조금 전 걸려왔던 승미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이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주변이 조용한 걸 보니 급한 상황은 넘긴 모양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나다. 괜찮니? 네, 저는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사람 찾아갔나요? 승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제게 늙은이라 욕설을 퍼부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지요. 아니, 아무도 안 왔어.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니? 너는 어떻게 알고 내게 그런 전화를 한 거야? 그리고 성필이는 왜?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승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마치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요. 어머님,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상처받지도 마세요.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각오하고 전화한 거니까. 승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성필이는 번듯한 직장을 다닌다는 말과는 달리 이미 몇 년 전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 없이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었어요.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퇴직금까지 전부 털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머님.
성필이의 사업은 언제나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승미의 돈뿐만 아니라 처가와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들은 사업에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에 쏟아부었던 것이지요. 나중에는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결국에는 손대지 말아야 할 곳에까지 손을 댄 거예요. 사채.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승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멀쩡하게 생긴 내 아들이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니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죠. 빚으로 빚을 막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오늘 어머님께 전화드렸던 건 그 사람들이 성필 씨한테 어머님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예요. 혼자 사는 돈 많은 엄마가 있다고, 그 집만 팔아도 빚은 다 갚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대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사채업자들에게 저를 돈줄로 광고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문을 두드린 것이 성필이가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흉악한 빚쟁이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지요. 승미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구나. 네. 아마 제일 급한 빚이 그 정도 금액일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일부러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위험해지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승미는 울먹였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도 아이는 계속해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 앞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아들 말만 믿고 승미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졌습니다. 아니다. 네가 왜 죄송해. 다 내 잘못이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내 죄고 네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내 어리석음 때문이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판이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 대신 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승미의 말을 곱씹을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성필이는 언제나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의 말을 믿고 지갑을 열었지요. 결혼 전에는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어학연수 한 번씩은 다녀온다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지요.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10수년간 붓던 적금을 깨서 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성필이는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번지르르한 중고 외제차를 사서 나타났지요. 사업상 필요한 차라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IT 벤처 사업인데 전망이 아주 밝다고 투자만 받으면 금방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를 설득했지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의 일부를 떼어주자 그는 몇 달 뒤 고급 시계를 차고 나타나 사업 파트너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때 승미의 표정이 어두웠던 것을 저는 왜 이제야 기억해낸 걸까요? 심지어는 친구가 급한 수술을 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친구인데 보증을 잘못 써서 의료보험도 끊긴 딱한 신세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저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학 자금도 사업 자금도 친구의 수술비도 전부 그의 도박 빚을 갚거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였을 겁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에게 속아온 바보였습니다. 아들이 파놓은 거짓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그것이 사랑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남편이 제게 남긴 통장과 인감들이 들어있었지요. 이것만큼은 남편이 제 노후를 위해 피땀 흘려 남겨준 이 돈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모자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게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승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미야, 우리 한번 만나야겠다. 만나서 차분히 의논 좀 하자.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승미와의 약속을 잡은 곳은 저희 집에서도 그 아이의 집에서도 거리가 좀 있는 낯선 동네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혹시라도 성필이나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며칠 만에 나서는 외출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첩보 영화 같은 날이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카페 구석진 자리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던 승민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목소리는 들었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지요. 아이는 이혼할 때보다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 눈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기다렸니?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승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승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너한테 못할 말, 못할 짓 많이 했지. 다 늙은 시어미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 부디 용서해다오. 제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승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테이블 위로 툭,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름과 고통을 혼자 감내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 대신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울던 승민은 겨우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뭐가 죄송해요. 다 그 사람 잘못이고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제 잘못이죠. 어머님은 언제나 제게 따뜻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 말만 믿고 며느리를 의심했던 어리석고 편협한 늙은이에 불과했지요.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 안다. 하지만 승미야,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제 솔직한 고백에 승미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머님. 저도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머님까지 망가뜨리는 건 못 봐요. 그러기 전에 어머님께서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승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 사본과 대출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에는 제 아들 오성필이 아닌 며느리 구승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들이에요. 이혼의 진짜 이유이기도 하고요. 승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필이는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아내였던 승미의 명의에까지 손을 댔던 겁니다. 승미의 신분증을 몰래 빼돌려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해 돈을 빼냈다고 했어요. 승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빚이 억 단위로 불어난 후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네 남편인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내가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녀석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 빚 때문에 결국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고요. 저는 승미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가늘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그 끔찍한 시간들을 혼자서 버텨왔던 겁니다.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니?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든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차마 어머님 얼굴을 뵙고 어머님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웠어요. 아이의 속 깊은 마음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는데 전 며느리는 오히려 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남보다 못한 존재인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끙끙 앓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리고 그놈. 내 아들이라고도 부르기 싫은 그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끝장내자. 제 말에 승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님. 그놈이 네 인생 망가뜨리고 이제는 내 남은 인생까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어머님 재산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네 말이 맞아. 아니, 지키는 걸 넘어서 그놈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해.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어색함과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적을 가진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지요. 우선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아주 실력 있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내일 당장 찾아가서 상담부터 받아봐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동안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셨던 기록이나 그 사람이 어머님 몰래 가져간 물건들 같은 거요.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전부 다요. 승미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혼자였다면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든든한 내 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북돋아 주었지요. 카페를 나설 때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있던 두 여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연대감으로 뭉친 두 명의 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승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승미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지적이고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털어놓는 기가 막힌 사연을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놀라거나 흥분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메모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제게는 더 큰 믿음을 주었지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드님 문제 정말 힘드시겠군요. 변호사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어머님 명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아드님이 법적으로 상속인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채무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증여를 받게 되면 아드님은 그 재산을 담보로 더 큰 빚을 낼 수도 있고 채권자들이 곧바로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필이 손에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갈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어머님께서 재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시고 살아계실 때는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 직접 관리하시다가 사후에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신탁된 재산은 어머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드님이나 채권자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재산이 단 한 푼이라도 그 아이 손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아드님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주거 침입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해요. CCTV를 설치하시고 아드님과의 모든 통화나 대화는 녹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니 머릿속이 한결 명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승민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절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래. 너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이후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은행을 찾아가 신탁 상품에 대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CCTV를 설치했고 핸드폰에는 항상 녹음 기능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지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승미가 보내준 증거 서류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동정심이나 모정 같은 헛된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성필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폰 화면으로 확인했을 때 그는 아파트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처량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듯 수척했고 값비싼 옷 대신 낡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지요.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를 듣자 성필이는 벌떡 일어나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야.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제발 용서해줘. 그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절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내가 미쳤었지. 엄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정말 새 사람이 될게.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엄마 돈 꼭 다 갚을게. 응, 엄마, 제발. 그의 눈물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빚독촉에 시달리며 지난 3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 승미의 얼굴과 모든 대화는 녹음하세요라던 변호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런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성필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더 애절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 나 정말 반성하고 있단 말이야. 엄마 아들, 이대로 길바닥에 나 앉아 죽는 꼴 보고 싶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니? 엄마,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없다. 내 모든 재산은 이미 내 손을 떠났어. 그러니 앞으로는 나 찾아올 생각 말고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 그게 내가 네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성필이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진 악마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뭐, 재산이 어딜 가? 이 늙은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그거 다 우리 아버지 피땀이고 나한테 물려줘야 할 내 돈이잖아. 근데 그걸 어째?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험악한 말들을 저는 조용히 녹음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소송을 해서라도 내 몫을 받아내고 말 테니까. 이 집도 원래 내 거였어야 해. 근데 감히 나 몰래 재산을 빼돌려.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한다고. 성필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쇠가 부딪히는 굉음이 집 안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그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행패를 부리던 성필이는 이내 지쳤는지 욕설을 퍼부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면전뿐이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승미와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제 손으로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벨소리에 잠을 깬 것은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보내주신 파일은 제가 밤새도록 반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푸념이나 협박으로 치부될 수준이 아닙니다. 재산 갈취에 대한 명백한 의사와 어머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이 원래 내 거였어야 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발언은 향후 그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저희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어머님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까지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힘든 순간이었을 텐데 잘 대처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인정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공포와 모욕이 이제는 저를 지킬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가 된 셈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승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녹음 파일 들었어요. 듣는 내내 제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준 어머니한테 나는 괜찮다.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그 아이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는 한치의 의심도 없게 되었으니. 그런데 승미야,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잠시 들러주지 않겠니? 네가 전에 보여줬던 것들 내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고 싶구나. 네, 어머님. 당연히 가야죠. 제가 가진 거 전부 다 들고 갈게요. 그날 저녁 승미는 약속대로 검은색 서류철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따뜻한 대추차를 끓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사이로 승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 자료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파괴한 남자의 실체를 기록한 피눈물 나는 역사서와도 같았지요. 가장 먼저 펼쳐진 것은 성필이와 다른 여자가 주고받은 연인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자기는 언제 이혼할 거야? 그 여자랑 사는 거 지겹지도 않아? 라는 여자의 물음에 성필이는 거의 다 됐어, 자기야. 엄마 재산만 정리되면 저 여편네는 바로 셔터 내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승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기 반년 전부터 만나던 여자예요. 저한테는 매일 야근이다, 출장이다 거짓말을 하고 이 여자를 만나러 갔던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냐면서요. 분노로 떨리는 제 손을 승미가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지난 3년간 그 아이가 홀로 견뎌왔을 차가운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이체해준 바로 다음 날 성필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고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여성용 가방과 보석을 사들였습니다. 그 선물들이 향했을 곳은 불 보듯 뻔했지요. 어머님이 주신 돈이 이렇게 쓰였어요. 저는 그때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트에서 콩나물값 1,000원을 깎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승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아들뿐만 아니라 죄 없는 한 여자의 인생까지 짓밟았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승미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그날 밤부터 제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 장식장 가장 아래 칸,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수십 년간 써온 낡은 가계부와 일기장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은 제 어리석음의 역사를 복귀하는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1998년 5월 12일. 우리 성필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 눈물 찢는 친구를 위해 제 등록금을 양보하겠다고 한다.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리 마음이 깊을까. 급히 돈을 마련해 둘 다 등록시켜 주었다. 가슴이 벅차다. 2007년 11월 3일. 성필이가 번듯한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다. 사업상 기죽기 싫어 무리해서 할부로 뽑았단다. 어깨가 축 처진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 남편 보험금 나온 것으로 차값을 전부 치러주었다. 이제 우리 아들 어디 가서도 당당하겠지. 과거의 저는 아들의 모든 거짓말을 효심과 선의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에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돈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결혼 예물과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오동나무 패물함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쌍가락지, 비취 브로치, 남편이 처음 선물했던 작은 다이아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2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주말이었습니다. 성필이는 갑자기 찾아와 중요한 계약 서류인데 은행 금고에 넣을 시간이 없었다며 제게 패물함에 잠시만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엄마는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두면 자리만 차지하니까 제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살가운 말에 아무 의심 없이 함을 내주었고 그가 제 눈을 피해 무언가를 조용히 주머니에 챙기는 것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들이 설마 제 물건을 훔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추억과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유품들을 훔쳐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데 썼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아들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과 도둑맞은 세월에 대한 원통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무력감은 강철 같은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했고 모든 창문과 문이란 문은 전부 걸어 잠갔습니다. 제 집은 평온한 보금자리가 아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요새의 성벽을 위협하는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화단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저희 집 쪽을 올려다보는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마트에 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제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문신을 한 남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 나쁜 미소를 흘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공포는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제 일상을 옥죄어 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 금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자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라고 몇 번을 물어도 상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관리 똑바로 해.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담배꽁초 수십 개와 함께 붉은색 네코로 돈이라는 글자가 섬뜩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이 없어 수사 착수가 어렵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을 느끼시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새 안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이대로 괴물들에게 제 인생을 잠식당하며 공포에 떨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괴물을 잡으려면 저 또한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새도록 제 현관문에 쓰여 있던 붉은 글씨가 아른거려 한숨도 자지 못한 뒤였습니다. 제 초췌한 얼굴과 굳은 표정에서 변호사와 승민은 제가 어떤 결심을 하고 이곳에 왔는지를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마음을 진정.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완전히 진정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전화 협박과 현관의 낙서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력한 대응까지도요.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들이 제 성벽을 두드리고 있는데 제가 성 안에서 떨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성문을 열고 나가 저들의 심장을 꿰뚫어야겠습니다. 제 살기 어린 말에 변호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법의 수호자였고 그의 원칙은 언제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공포와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순간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역공의 빌미를 주게 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협박죄 고소 등.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제게 너무나 멀고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그들이 제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법적 절차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승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달려드는데 우리 손에 총이 들려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을 쏘는 것이 불법이니 그냥 물려 죽는 것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승미의 비유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그리고 어쩌면 저는 맹수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그리고 오성필이라는 사람은 그 맹수를 우리 집 앞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고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맹수와 그 장본인을 한 번에 처리해야만 해요. 승민은 자신이 밤새 고민해온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오성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은 자만심을 이용한 치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 덫으로 유인한 뒤 그가 끌어들인 맹수들에게 직접 그를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것. 듣기만 해도 오싹한 대담하고도 잔인한 계획이었지요. 변호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만약 계획이 틀어지기라도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어머님과 승미 씨가 지게 됩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이런 일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동참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저 우리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제 전 재산을 걸고 벌이는 마지막 도박입니다. 만약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비겁하게 숨어서 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변호사는 제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결국 길고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어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머님과 승미 씨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군요.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 조언과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동맹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성필이의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고 그가 어떤 말에 가장 쉽게 넘어올지, 어떤 상황에서 의심을 품게 될지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대사의 톤, 목소리의 떨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적절한 침묵까지 모든 것이 배우의 대본처럼 꼼꼼하게 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방 안에서 승미와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옆에는 녹음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수화기를 든 손이 땀으로 축축했지만 저는 몇 번의 심호흡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배우처럼 저는 이제부터 나약하고 아들에게 굴복한 늙은 어머니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전화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성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 행패를 부릴 때처럼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뭐야? 나다 성필아.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승미가 제 옆에서 더 약하게, 더 가엾게 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할 말 없으면 끊어. 바쁘니까. 아니다. 성필아 끊지 마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틀린 것 같구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가진 게 전부 다 네 것이 될 텐데 내가 그걸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봐야 뭘 하겠니? 너는 내 하나뿐인 핏줄이고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지. 저는 정말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제 자신이 처한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성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그거 신탁인가 뭔가는 다 취소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집도 팔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전부 찾아서 그냥 너한테 미리 주려고 한다. 그걸로 빚도 갚고 새 출발하거라. 진심이야? 갑자기 왜 이래? 또 무슨 꿍꿍이야? 의심 가득한 목소리.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꿍꿍이는 무슨 내가 밤마다 빚쟁이들한테 협박 전화를 받는 판국인데. 더 이상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다 넣어주고 나는 조용한 시골에 가서 맘 편히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다. 협박 전화라는 말에 성필이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끌어들인 빚쟁이들이 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요. 대신 조건이 있다. 이거 받고 나서는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허튼 짓 안 하겠다고 각서 한 장만 써. 그럼 내가 돈은 전부 현금으로 준비해 놓으마. 은행에 기록 남으면 너도 곤란할 테니. 현금이라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을 때 저는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요.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킨 겁니다. 알았어. 엄마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엄마 말 잘 듣고 효도하면서 살게. 언제 의심했냐는 듯 그의 목소리는 끈적끈적한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후 2시. 집으로 오너라. 그때까지 돈은 내가 다 찾아놓을게. 알았어,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탈진한 사람처럼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승미와 변호사가 달려와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제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승미는 회의실 구석으로 가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현관문에 붉은 낙서를 남겼던 그 사채업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승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오성필이 곧 큰돈이 생깁니다. 누구냐고. 그건 알 것 없고. 모레 수요일 오후 2시. 오성필이가 늙은 엄마를 구워 삶아 유산을 현금으로 통째로 받는 날입니다. 빚보다 훨씬 큰 돈일 테니 구경 한번 가보시죠.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승민은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유심칩을 빼내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거대한 덫이 설치되었고 가장 굶주린 맹수들이 그 덫을 향해 달려오도록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아들이자 가장 어리석은 사냥감이 그 덫의 중심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 다가올 결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집 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제 심장 속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지요. 두려움과 기대,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여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일까? 아무리 저런 놈이라도 내 아들을 내 손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이 옳은 일일까? 수백 번도 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눈앞에는 승미의 눈물과 현관문에 쓰여 있던 붉은 글씨와 패물함에서 사라진 어머니의 가락지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다시금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갈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옅게 화장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낡은 한 페이지를 찢어내고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변호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거실의 화병, 책장의 책갈피, 심지어 제 옷의 브로치까지 모든 것이 제 아들의 마지막 발악을 기록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면 즉시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5분 안에 경찰이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승미 씨는 아래층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제 손에 작은 비상벨을 쥐어주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아파트 밖 자신의 차에서 대기하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저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식탁 위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들을 파멸시킬 증거들이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지요. 정확히 오후 2시. 딩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의 성필이는 제가 본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빼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지요. 그의 손에는 유명 베이커리의 로고가 박힌 커다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아들을 연기하려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성필이는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다 해결하고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팔을 풀어내고 식탁 쪽으로 고갯짓을 했습니다. 앉거라. 약속한 대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성필이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서류 가방을 쳐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서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보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야, 엄마. 가방이 아주 묵직한데? 우리 엄마 스케일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걸로 빚 갚고 남는 돈으로는 작은 상가라도 하나 사서
엄마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게 해줘야겠다. 그의 허황된 약속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성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기대했던 5만 원권 돈다발 대신 낡은 서류 뭉치들만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게 뭐야? 장난해? 돈은 어딨어? 돈. 저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네가 말하는 돈은 여기 있잖니. 그것은 승미의 명의로 된 대출 서류와 성필이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외도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걸 네가 어떻게? 아니야, 이거 다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나를 음해하려고.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저는 다음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가 제게서 받아간 돈이 고스란히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간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시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었지요. 내가 네 사업 자금하라고, 친구 수술비 하라고 피눈물 흘리며 줬던 돈이다. 이 돈으로 너는 도박을 하고 여자를 만나고 명품을 사들였지. 성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만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발악했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엄마. 설명은 이걸 보고 나서 마저 하거라.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페무람 사진과 그 안에 들어있던 보석들이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의 헐값에 팔린 내역을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넘긴 돈으로 산 것은 다른 여자에게 선물할 명품 시계였습니다. 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가락지가 고작 저 시계 하나 값어치밖에 안 하더냐. 그 순간 성필이의 눈에서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감히 나를 갖고 놀아? 내가 네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돈은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제게 달려들어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에 제 몸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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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조금 전 성필이가 행패를 부릴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협적이고 조직적인 소리였습니다. 성필이는 놀라 저를 놓치고 현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을 넘어선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험악한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도 같았지요. 선두에 선 칼자국이 있는 얼굴의 남자가 집 안의 난장판과 겁에 질린 성필이 그리고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죽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오성필 사장님. 저희가 너무 중요한 모자 상봉의 시간을 방해했나 봅니다.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우리 사장님이 어머니한테 거액의 용돈을 받으신다는 고급 정보를 입수해서 말이야. 축하해주러 왔지. 안 그런가? 사내들은 성필이를 에워쌌습니다. 성필이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날뛰던 포식자는 이제 더 거대하고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엾은 사냥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여기에 우리 돈이 들어있나? 어디 한번 열어볼까? 성필이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손은 비상벨 위에 놓여 있었지만 누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연극의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제 손으로 판 지옥의 무대에서 제 아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공간.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거실은 이제 낯선 짐승들이 포효하는 투기장이 되어 있었어요. 제 아들, 오성필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과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저열한 변명만이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그를 제압한 사내들은 마치 서커스의 맹수 조련사처럼 그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관객인 저를 향해 쇼를 펼치고 있었지요. 칼자국이 있는 얼굴의 사내는 바닥에 나뒹구는 성필이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는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해 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다른 한 손은 성필이의 뺨을 마치 오래된 악기라도 다루듯 경멸적으로 툭, 툭 건드리고 있었어요. 이것 봐, 오성필. 너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네 어머니 표정 좀 보라고. 너가 지금 여기서 개처럼 맞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잖아. 넌 그냥 버려진 거야. 너가 그토록 자랑하던 네 유산, 네 돈줄. 전부 다 신기루였다고. 우리가 지금 네 혓바닥에 놀아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이제부터 네 몸에 하나씩 새겨줘야 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잔인함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성필이를 향한 조롱을 멈추고 시선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까지 성필이를 향하던 경멸의 눈빛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탐색의 눈빛이었지요. 궁지에 몰린 성필이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돈 있어. 저 늙은이가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남겨준 금괴가 있어. 저기 안방, 장롱 밑바닥에. 내가 어릴 때 우연히 봤어. 저 여편네가 혼자 독차지하려고 지금까지 숨겨온 거야. 저 늙은이를 붙잡고 물어봐. 그럼 다 불게 되어 있다고.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 겨우 이 집을 마련한 저희에게 금괴 같은 것은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향한 위협을 제게로 돌리려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본능적인 자기 방어였지요. 그 말이 거실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사내들의 눈빛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혹시나 하는 탐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성필이와 사채업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 역시 이 더러운 투기장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왔다는 것을요. 칼자국 사내가 성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천천히 제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느긋하면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소파 앞에 멈춰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괴라 참으로 구시대적인 단어 선택이군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좋게 말씀해 주시죠. 아드님 말씀대로 장롱 밑에 고이 모셔두신 보물이 정말로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험악하게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제 인내심이 그리 깊은 편이 못 됩니다. 저희는 돈을 받으러 온 거지, 여기서 어머님이랑 숨바꼭질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돈 어디 있습니까? 그는 허리를 숙여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위협적인 광기를 마주하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공포가 머물던 자리에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까지 것이 내 집에서 내 얼굴에 대고. 저는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그의 눈을 마주보며 제 입술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은 당신들 같은 버러지들이 함부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제 대답에 사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그가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소파 팔걸이에 놓여있던 제 핸드폰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또렷한 동작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곤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지요. 네, 112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연기도 꾸밈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지요. 현재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다수가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저와 제 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왔으며 현재 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사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시나리오는 겁에 질린 늙은이가 울며불며 금괴의 위치를 실토하는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눈앞의 늙은이는 그들의 면전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혹감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패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칼자국 사내가 저를 향해 손을 뻗치려던 순간 이미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사내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출구를 찾아 허둥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경찰관들이 들이닥쳤고 제 거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사내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갑을 차야만 했고 제 아들 성필이 역시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성필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라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한 존재를 마주한 이해 불가능한 공포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런 표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승미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저는 녹음기와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증거들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제 진술을 듣고 증거들을 검토하며 몇 번이고 혀를 찼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실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승미가 제 등 뒤에서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액자 속에서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제 인생과 제 행복을 부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 폐허 위에서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고. 동력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아침 해를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과 고통스러운 재건의 시작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자 폐허가 된 땅 위로 길고 고통스러운 재건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이라는 이름의 수술대 위에서 저는 제 인생에 기생하던 암 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는 대수술을 집도해야만 했지요. 그 과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지루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곁에서 날카로운 메스를 쥔 집도이가 되어 주었고, 승민은 지쳐가는 제 손을 잡아주는 든든한 간호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성필이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포함한 모든 민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가 제게 저지른 모든 협박과 폭언, 그리고 기물파손 행위는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고, 법원은 제가 요청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성필이는 법적으로 제 삶의 어떤 경계선도 넘을 수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고, 저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여러 번의 공판을 거치며 몇 달간 이어졌어요. 저는 증인으로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성필이와 몇 번이고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 법정에서 마주한 성필이의 모습은 한때 제가 알던 그 번지르르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 생기를 잃고 푹 꺼진 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시종일관 눈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 준 것이 분명한 반성문에는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사죄와 뒤늦은 후회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연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제 목소리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리도록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한 어머니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에게 어떻게 배신당하고 착취당했는지에 대한 피맺힌 절규이자 역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 오성필이라는 인간이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가난한 어미의 등을 쳐서 자신의 허영을 채웠고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아내의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똑같은 혹은 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반성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진정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저는 성필이가 승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부터 제게서 훔쳐간 폐물들의 행방, 그리고 마지막 날 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의 마지막 발악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증언했습니다. 제 증언이 길어질수록 방청석은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고 피고인석의 성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는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저는 곧바로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제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배신, 악몽의 기억이 배어있는 감옥과도 같았지요. 이삿짐을 꾸리는 나날은 제 과거의 장례식을 치르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샀던 낡은 소파를 버리고 성필이의 키를 재며 금을 그었던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그의 방에 있던 모든 물건들, 그가 받았던 상장, 그가 입었던 옷, 그가 읽었던 책들을 남김없이 버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미련과 부채의식도 함께 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선 길에는 언제나처럼 승미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다니기보다는 무작정 마음에 드는 동네를 정해 골목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곳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입니다. 오래된 빌라를 개조한 작지만 하늘이 한가득 들어오는 테라스를 가진 집. 저는 그 집의 테라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북한산의 능선을 바라보는 순간 이곳에서라면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저는 제 인생의 공백을 새로운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제 삶을 글로 써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서툰 문장으로 두서없이 시작한 글쓰기는 제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어느 보통 여자의 특별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브런치에 연재하기 시작했고, 제 글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의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비로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동네 요가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뻣뻣한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명상을 통해 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제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요가원에서 만난 도반들과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맛있는 채식 식당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즐거움은 제 건조했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물론 불쑥불쑥 과거의 악몽이 저를 덮쳐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성필이의 편지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그의 편지는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후회한다, 미안하다, 하지만 다 엄마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 저는 그 편지를 약처럼 읽었습니다. 그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확인할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성필이의 편지들을 모두 들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화로에 그것들을 한 장씩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가 타오르며 검은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마지막 종이 조각이 제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게 채워져 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유였습니다. 과거로부터, 아들이라는 이름의 굴레로부터, 그리고 제 자신을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죄책감으로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계절의 8번째 바퀴가 굴러 다시금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가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제 새로운 보금자리, 하늘과 맞닿은 작은 테라스가 있는 이 집의 거실에는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금가루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방금 오븐에서 꺼낸 버터 향이 고소한 마들렌과 찻잔 속에서 붉게 피어나는 얼그레이 홍차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사는 동네의 오래된 공원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지요.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비처럼 흩날리는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제 삶이 이토록 눈부시게 고요하고 이토록 찬란하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혹했던 전쟁 같은 시간을 통과해 온 지금도 때로는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평범하고도 완벽한 일상은 제 남은 생을 걸고 지켜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전리품이지요. 제 이름 앞에는 이제 낯설지만 제법 익숙해진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저 제 안의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 시작했던 글쓰기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세상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운 좋게도 그 작은 파동은 한 출판사 편집자의 눈에 띄었고 제 글은 어느 보통 여자의 특별한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책은 서점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영혼들의 서가에 조용히 꽂혀 밤새도록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끔은 독자들과의 만남 행사에 초대되어 조금은 어색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독자가 제게 다가와 제 책을 읽고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독자의 뜨거운 눈물을 통해 저는 제 고통이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는 이제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짙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을 위한 작은 등대가 된 것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제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낼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제 흉터는 제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제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은 단연 승미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불편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 스스럼 없이 부르지요. 인숙 씨, 이번 주말에 새로 개업한 서점에 가볼래요? 분위기가 아주 근사하대요. 승미야, 날씨도 좋은데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모녀보다도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입니다. 승미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위한 따뜻한 빛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가 뜻이 맞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지요. 작고 소박한 시상식이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달려가 그 아이의 수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떨리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끈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 승미를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안겨준 무게에 힘겨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지켜주는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승미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함께합니다. 얼마 전 승미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선한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남자를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건축가라고 소개했고 승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한 깊은 사랑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책을 이미 읽었다며 인숙님의 용기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남자라면 승미의 남은 인생을 기꺼이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봄 제주도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승미의 손을 잡고 곱게 한복을 맞추러 다녀왔습니다. 연한 옥색 저고리에 수줍은 진달래꽃 자수가 놓인 혼주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친정어머니가 되어 시집가는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설레고도 뭉클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지고지순한 사랑과 제가 아들을 통해 꿈꾸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이제는 제 딸이 된 승미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 완벽한 평화 속에서도 과거의 망령이 아주 가끔 불청객처럼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낯익은 공식 서류 한 통이 제 평온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오성필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호자로서 그의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탄원서 양식이 동봉되어 있었지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며칠을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 용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제 삶의 영역에서 그를 완전히 배제하고 제 평화를 지켜내는 것뿐입니다. 저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아끼는 만년필과 두툼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그에게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탄원서가 아닌 관계의 종언을 고하는 사망 선고문이었습니다. 오성필 씨에게 귀하의 가석방 심사 소식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당신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이 사회의 건강하고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건강한 삶의 영역 안에 나라는 존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아들이었고 나는 당신에게 어머니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당신이 내 심장에 직접 내리꽂은 비수에 찔려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을 욕보이는 어리석고 잔인한 짓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과 나는 이제 서로의 삶에 그 어떤 권리도 의무도 없는 완벽한 타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더 이상 내가 없고 내 남은 인생에 더 이상 당신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한때 당신의 어머니였던 한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이자 마지막 자비입니다. 편지를 단단히 밀봉하여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던 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악몽도 그 어떤 불청객도 제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테라스의 하얀 흔들의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북한산의 장엄한 능선을 바라봅니다. 2년 전 제가 굳게 닫았던 것은 낡고 초라한 아파트의 현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제 인생의 수많은 새로운 문들이 기적처럼 활짝 열렸습니다. 펜을 들어 내 삶을 쓰는 작가의 문, 마음을 나누는 좋은 친구들과의 우정의 문,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승리와의 새로운 가족의 문,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이인숙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복의 문.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그리고 제 마음속의 마지막 남은 흉터 자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어디선가 이웃집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실려옵니다. 이 평화롭고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순간. 이것이야말로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얻어낸 세상 가장 달콤하고 눈부신 승리의 맛일 겁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입가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를 느껴요. 제2의 인생.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